무기공업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무기공업학의 첫 시간입니다. 자, 무기공업학과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무기공업학을 배우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스코프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작년의 이야기예요. 2019년 대한민국 어떤 일이 있었죠?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 다 들은 것처럼 막 백색 국가라고 해서 뭔가 수출을 할 때 규제를 완화해서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국가의 리스트에서 일본이 몇 개 이제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을 제외를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반도체, 그 다음에 무슨 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일본이 수출하는 것을 규제를 했죠. 그래서 갑자기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6월 30일 날 갑자기 어느 언론사에서 이런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 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나서 그때 그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뭔가 그 좀 대화로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사실은 거의 없었고, 그 뒤에 맨 처음에 리스트로 한 것은 세 가지 물질, 예를 들어서 뭐 그 불화수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플로린 폴리이미드, 그 다음 또 하나가 그 포토리지스트, 요 세 개가 그 우리가 뭐 급소를 때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본에서의 수출 양 자체, 예를 들어서 금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은 이 중간 고리, 굉장히 반도체나 우리 첨단 산업에 굉장히 핵심 고리를 차지하는 이 물질로서 얘네를 우리가 거의 다 일본에 90% 이상 의존을 하던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딱 공급을 끊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타격, 그 중에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강한 전자산업, 반도체 뭐 이런 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본에서는 나름 피해를 적게 입고 우리나라가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세 가지 물질을 첫 번째 수출 규제를 했고, 그 뒤에 확대해서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확대해서 그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백색 국가 리스트에 우리가 어떤 수출을 할 경우에, 일본에서 수출을 할 경우에 뭐 승인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수출하는 그 수출 국가의 그 화이트 리스트라는 것에 있었는데, 한국이 거기에서 이제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문제지만은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다양한 전자산업의 중요 그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것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 오는데,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그런데 그 일본에서 이거 한번 수출하려고 하면은 온갖 뭐 만들어라 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문제였지만은 일본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그때 막 굉장히 뉴스에서 분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재 부품이 약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경제산업상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뭔가 우리가 그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어떻게 좀 다시 재고해 달라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그 중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규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분석을 했던 그런 자료들이 되겠어요. 뭐 우리나라는 생산량이 어떻고, 그리고 어디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시에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물질을 그 불화수소, 그 다음에 그 플로린 폴리이미드, 그 다음 포토리지스트,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반도체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뭐 블랭크 마스크, 섀도우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금액적으로 많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일본에 굉장히 많이 그 의존하고 있는 그 품목들이 해당이 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여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은 결국에는 전공법밖에 없다. 전공법. 그래서 전공법이라고 하면은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의 대일 무역 욕조라는 말 들어봤죠. 대일 무역 욕조. 이게 뭡니까? 우리가 1965년 한일 외교 정상화를 이룬 뒤에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냐고 보면은 그 이후로 쭉 적자였습니다. 쭉 적자.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기만 켜지고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었어요. 계속 적자. 소위 말하는 완전히 적자였어요. 흑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무역 구조에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소비재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재라고 하면은 부품, 뭐 예를 들어서 원료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소비재로 대표되는 것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음식 또는 자동차 같은 이런 완제품들에 해당이 되고, 옷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의류 브랜드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맥주 이러한 것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판매가 굉장히 이제 많이 변했어요, 사실. 그리고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완제품은 아니고 우리 산업의 핵심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중간재들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 시기별로 비율이 좀 바뀔 수는 있죠. 어떨 땐 중간재가 훨씬 많았다가 어쩔 때는 소비재가 많았다가 이게 바뀔 수는 있어도, 중요한 거는 소비재는 점점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맨 처음에 되게 많이 이렇게 소비재의 비중이 높았다가 점점 내려가서 이제는 중간재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게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간재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그다지 생각보다 크게 낮아지지가 않았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모를 리가 없죠. 계속 우리가 소재 부품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의 대일 무역 욕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부품 산업을 키워야 된다, 소재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한 30년도 넘었습니다. 한 3, 40년 돼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인식은 옛날부터 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잘 방안을 못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러한 특별히 이제 중간재 같은 소재 부품과 같은 중간재를 왜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었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수출을 시작했냐면은 외부에서 원료를 중간재에서 일본에서 받아들여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제 부품 같은 거나 소재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것을 일본에 되파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일본에 되파는 그러한 무역 구조로 시작을 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사실은 나갔죠. 그런데 지금 어디가 들어왔냐면은 두 가지가 이제 근데 그 사이에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한국은 한국대로 소재 부품 산업이 나름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요런 식의 구조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동력이 쌀 경우에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데,
노동력이 이제 싸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체 그런 국가가 나타났어요. 어디냐면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역할을 한국이 한다기보다는 바로 중국으로 가서 이제 전국으로 그 전 세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TV 같은 것을 만들어도 TV 부품들을 우리나라 LCD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전자 부품이 들어가죠. 걔네들을 원래는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해서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역할이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변화한 것은 뭐냐?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어떤 부품으로 바뀌었냐면은 부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것은 반도체 있죠. 반도체 같은 것들은 일종의 그 중간재에 해당이 됩니다. 반도체 칩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반도체가 휴대폰에 들어가든지 반도체가 어디 TV에 들어가든지 뭐 하다못해 밥솥에 들어가든지 해서 얘네들의 기능이 이렇게 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라는 새로운 부품 산업을 어찌 보면은 큰 산업에서 그 전자제품의 하나의 이제 부품 산업이죠. 부품 산업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 이러한 것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중국에서 다시 이런 반도체를 써서 뭐 TV든지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했던 그 이전의 부품의 종류와 지금의 그 소재 부품의 종류가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이 바뀌든 뭘 하든 그래서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고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예전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냥 웬만한 부품들을 다 보내면은 그 부품을 이제 한국에서 조립해가지고 전 세계에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웬만한 부품들은 이제 한국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품을 만드는 더 작은, 더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부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중국으로 보내면은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파는 이러한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부품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에 해당하는 뭐 배터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도 그렇고요. 아니면 무슨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이러한 그 윈도우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또 기초 소재나 아니면은 그런 기계류 같은 것들을 일본에서 계속 수입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 때는 이제 더 이상 완제품을 물론 만들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안에서 완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삼성 이름으로 나간다, LG 이름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완제품 자체는 중국이나 노동력이 저렴한 동남아 국가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죠. 동남아 국가, 동남아 아니면은 중국과 같은 저렴한 그 국가에서 만드는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지금 산업 자체가 뭐 반도체 산업, 전자 산업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반도체라는 부품 산업, 그 다음에 전자의 부품 산업 또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완제품 이런 것들만 한국에서 만들지 대부분 웬만한 완제품들은 한국에서는 잘 안 만들고 국내에서는 잘 안 만들고 다 해외에서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옷 같은 것만 보더라도 옛날에 여러분 잘 아는 지금은 이제 뭐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가 옛날엔 다 봉제 공장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옷 만들어서 외국에 팔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하기 때문에 동남아가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원사 또는 그 최첨단 패브릭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그 뒷단의 제품들은 다 해외에서 만든다. 그렇다면은 이 패브릭을 만들기 위한 또 재료, 또 기계,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아니면 이런 그 첨단 부품, 전자부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기계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지 결국에는 모든 어찌 보면 이익을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또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이 말을 길게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 그 일본에서 그 들어오는 수입 계속 부품과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계속 그 일본에서 수입을 할까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자, 첫 번째 문제는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우리가 대기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품질 신뢰성인데,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뽑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어떤 제품을 사면은 좋고 어떤 제품을 사면 안 좋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절대 높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품질. 자,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랑 좀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잘 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배터리 성능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충전하면은 뭐 하루 갈 것이냐, 뭐 24시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주일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얘네들의 퍼포먼스에 해당하는 품질이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그 어떤 배터리를 샀는데 배터리를 뭐 A 상점에서 사든 B 상점에, 예를 들어서 뭐 LG에서 나온 LG화학에서는 배터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배터리를 뭐 A 상점에서 사든 B 상점에서 사든 똑같이 얘네가 한 번 충전하면 일주일 가더라라고 하면은 야, 얘는 어디서 사도 얘네는 신뢰가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LG에서 산 그 배터리를 샀더니 얘가 품질이 뭐 일주일 동안 한 번 충전하면 일주일 동안 가는구나 하는 건 품질에 대한 거예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신뢰도와 품질인데 이 원리는 어느 제품이나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재 부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소재 부품, 이러한 소재와 부품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쓰던 거를 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공정이 있잖아요. 그럼 공정이 있으면은 공정에 이 소재와 부품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태우는데 얘가 갑자기 다른 소재가 정말 첨단 소재든 첨단 부품이든 들어왔다라고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절대 안 써요. 왜 절대 안 쓰냐면은 뭐 나중엔 쓸 수 있겠지만은 얘네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검증. 그래서 이 검증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 그 우주선 같은 거 있죠. 우주선은 딱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한번 이렇게 쏘아 올리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얘네가 폭파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굉장히 무슨 뭐 온갖 첨단 제품이 나온 시절에서도 우주선에 들어가 있는 그런 컴퓨터 전자 시스템의 경우에는 굉장히 구닥다리인 60년대, 70년대, 뭐 구닥다리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옛날식인 60년대, 70년대식의 컴퓨터를 여전히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검증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60년대, 70년대 컴퓨터의 경우에는 요새만큼 전력을 많이 뭐 그 어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써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옛날에 만든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검증이 됐지만은 새로운 것들은 아무리 품질이 좋다라 하더라도 검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다?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소재 부품 산업을 뭔가 이렇게 키우고 싶어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써왔던 관성이란 게 있죠. 그래서 일본 제품을 썼더니 되게 잘 썼어요. 뭐 반도체든 어디든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전 세계 무슨 1위 전자제품 1위 했지만은 사실은 거기를 뜯어보면은 일본 제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마우지 경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마우지 경제가 뭐냐면은 가마우지 새 있죠? 얘네가 그거를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중국 계림 지방에서 이 가마우지 그거를 어떻게 잡냐면은 물고기를 어떻게 잡냐면은 가마우지를 풀어놔요. 그런데 가마우지 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 놓습니다. 끈을 묶어 놓으면은 얘네가 물고기를 먹긴 하지만은 이쪽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목을 묶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 얘네가 물고기를 잡은 거를 목에 넘어가지 않은 거를 그냥 이제 다시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이제 가마우지의 물고기 잡이법인데, 이것처럼 우리가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받아들인다, 번다 하더라도, 외화 뭐 이렇게 뭐 TV를 팔든 뭐 휴대폰을 팔든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이 100% 이익을 우리가 다 먹지 못하고 일본에서 정말 부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익을 일본으로 다시 뱉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가마우지 경제론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만큼 소재 부품에서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우리가 다 못 먹고 일본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뭐 문제점을 알면서도 뭐다? 신뢰성이 없고 관성 때문에 계속 일본 제품을 써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은 당장 그때 이제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에요. 일본이 재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모든 한국에 있는 상당수의 그 기계류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올스톱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이것은 기회다라고 했어요. 왜 기회냐면은 자, 일본이 우리 안 줄 거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일본 제품을 쓸 거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소재 국산화를 자, 어차피 일본이 안 준다고 하니까 이때를 기회 삼아서 국산화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그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재 부품의 국산화. 그 이제 장비까지 합쳐서 그거를 만든 장비까지 합쳐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하자라고 소부장이라는 말이 떴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어찌 보면은 자신들이 그 재료나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있는 그 소재 전쟁 일본의 습격이라는 거, 이건 훨씬 옛날에 나온 2006년 인터뷰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우리는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베 정부의 경제 도발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산업의 급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사교육창에선 한국과 일본 이 소재 산업의 현장을 통해 그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우리의 급소라는 걸 이번에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으니만큼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려면 어찌 해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일본 샤프는 50인치대 텔레비전 패널을 양산하는 8세대 LCD 공장을 세계 최초로 가동했습니다. 2006年亀山工場が世界のテレビを変えていきます。世界で初めて採用された史上最大となる第8世代マザーガラス。 삼성과 LG에 출당한 LCD 분야에서 다시 한국 기업을 앞서기 위해 일본 정부는 샤프와 함께 소재와 장비 등 26개 업체가 참여한 퓨처 비전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신소재를 사용해 기존 제조 공정을 4분의 1 이상 단축한 잉크젯 기술을 개발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プリンター等で使われております、従来のインクジェットの技術を、カラーフィルターに持ち込むという形で、作り上げたシステムです。従来のカラーフィルタープロセスに比べますと、材料が、カラーフィルター材料が非常に少なくて済むというふうなメリットはもちろんですが、一番大きなメリットの一つに、工程が従来の、プロセスと比べますと、数分の1です。 당시 퓨처비전 연구를 주도했던 도호쿠 대학의 오미 교수는 일본 반도체와 LCD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미 교수는 개발된 소재와 장비가 한국 기업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며 한국 기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なんでそこまで私が厳しくやったか、それはサムソンがね、日本から教わったことは一つもない5兆ダウン、ただじゃ済まないもんがあるんですよ、私の中に。ふざけるのもいい加減にしてくれと。我々が何にも教えないとどういうとこまで行くのかっていうのを見せてやりたい。 일본이 소재 공급을 끊으면 한국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やっぱり新しい素材材料ができてこないと、新しい製品、新しい産業っていうのは作れない。 일본이 계획한 퓨처 비전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고 샤프는 LCD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산업의 약점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는 소재를 무기로 한국 경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영상을 지금 이렇게 보여줬는데 뭐 여러분 이제 궁금하면은 여기에 그 유튜브 그거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끝까지 한번 보면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우리 이렇구나라고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새로운 소재나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본은 스스로가 소재나 아니면은 이런 재료에 대해서 본인들이 강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그 한국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2019년의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했죠. 소재 부품 산업의 대일 역조 추이가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심했을 때가 2010년도예요. 2010년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계속해서 소재 부품 산업이 대일 역조가 있었지만은 그 범위가 뭐 기계류부터 시작해서 전기, 일반 가공, 섬유, 소재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게 점점 우리가 그 2010년에 굉장히 심했다가 점점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산업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가장 높은 게 여전히 소재예요. 소재고 그 다음에 부품의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전 산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한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들었죠. 18.9에서 한 10.2까지 줄어들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여기서 소재의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수치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때 되게 이렇게 점프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 2008년, 2009년 이렇게 뭐 외환 위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 포인트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일본에 대한 소재 부품의 의존도가 높았다라는 게 우리가 그 지금까지 봐왔던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자, 굉장히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였고 생각보다 대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00대 품목이라는 것을 뽑았어요. 100대 품목이 뭐냐면은 중요 산업이 여기서 이렇게 딱 100대 품목이라고 하면 보세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이게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이에요. 뭐 조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뭐가 우리나라를 지금 가장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느냐 하면 여기 리스트 되어 있는 산업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뽑아서 정말 급한 애들을 뽑아서 뭐 단기, 장기로 나눠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빨리 어찌 보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재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 국산화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바꿔서 하자. 왜냐면은 자, 소지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에서 우리가 일본의 의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자동차 현대차에서 알파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세타 엔진 뭐 이런 거 해서 굉장히 많이 자체 엔진을 개발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변속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했어요. 어디냐면은 독일이나 일본 제품 이런 데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계류 아니면은 뭐 화학 제품까지 굉장히 일본에 대한 소재 부품의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뭐 최근에 와서 기술 의존도가 낮아진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언제든지 뭐 이 친구들이 뭐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치적인 해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근치적인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공정에서 수많은 소재와 부품을 공정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본이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기존의 경우에는 인하우스 R&D라고 해가지고 뭔가 새로 개발할 거면은 회사 안에서 꽁짝꽁짝 해가지고 자체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추가 개발해서 상업화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시간이 최소한 6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A&D라고 해가지고 A&D가 뭐냐면은 Acquisition and Development라 해서 그냥 외부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기술을 우리가 부족한 기술이 뭐 어떤 기술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거나 특허를 사들이거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바로 외부 기술을 도입합니다. 사실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외국에 있는 요새는 기술 제휴라는 게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그냥 바로 사버려서 그 회사의 기술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국이 굉장히 많이 쓰는 수법인데 돈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외부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거 그냥 바로 사들여서 개발을 한 다음에 얘를 사업화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부장을 할 때 검토해 보자라고 했고 이와 함께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만들자라고 해서 특별히 나노 소재 부분에서 엄청난 2천억 원 이상의 엄청난 돈을 1년에 그냥 몰빵을 확 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를 몰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표현이 좀 약간 저급하긴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어가지고 그 소재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고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2030년까지의 계획을 이제 뒤에 잡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 사실 1년 동안 변화를 변화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어요. 다만 뭐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수입 의존도를 그냥 일본에서 그 다른 데로 다변화를 통해서 낮출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에는 자체 개발 역량에 대해서 별로 고려를 안 했는데 자체 개발한 것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막 우리 뭐 잘했어, 뭐 우리 뭐 일본과의 뭐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도움이 되지가 않고,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우리가 일본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관성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를 다변화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체 개발을 그동안은 일본 제품이 뭐라고 하냐면 그립감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립감이 뭐냐면은 내가 딱 원하는 그 공정이나 아니면 그 목적에 일본 제품이 딱 들어오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가려운 줄을 살살살살, 가려운 곳을 살살살살 긁어주는 것처럼 정말 잘 이렇게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개발도 잘 됐지, 다 적용도 잘 돼서 이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일본 제품을 안 쓸 이유가 전혀 솔직히는 없었어요. 게다가 그 한시가 지금 개발이 바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제품 바로 써 라고 해가지고 바로 빨리 개발해서 개발 기간 단축이 중요하지, 야 우리 자체 역량으로 해서 개발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나 일본이 주는 그런 달콤한 그런 기술적인 그 공급에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자체 역량으로 국산화를 해서 뭔가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업체에서 가장 잘 쓰는 수법이 덤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삼성이나 어떤 회사에서 그 현대든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수법을 썼는데 일본 제품 A를 썼어요. 썼는데 100원 주고 지금까지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국내 업체가 우리가 일본이랑 동등한 성능을 개발했습니다. 얼마 주고 팔래? 저희가 한 95원. 왜냐하면 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싸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90원까지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너 한번 테스트해보고 좋으면 한번 써줄게, 가봐,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그래 놓고는 다시 일본한테 이야기해요. 야 너 국내에서 A 업체가 B 업체가 지금 요거 비슷한 성능 가지고 우리가 또 테스트를 또 해봅니다. 뭐 아예 얘가 스펙이 맞지 않으면 못 쓰겠지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얘네가 90원에 산다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진작 말씀하시지, 우리 60원에 드릴게요. 이러면은 이건 사실 덤핑이어서 사실 상도에 어긋난 건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B 업체는 되게 힘들게 개발해 놓고도 이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 60원에 판다는데, 이 친구들이 90원에 파는 것도 사실 힘들게 해서 90원에 판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에서 들어온 어떤 부품이든지 재료든지 얘는 이미 원가는 다 뽑았어요. 감가상각 다 뽑은 상태에서 이익만 내고 있던 상황이어서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어요.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은 60원이 아니라 50원에도 팔 수 있어요. 그래도 이익이 남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50원에 해줄게요 합니다. 그러면은 100원 하는 걸 50원에 준다는데 안 살 사람이 없죠. 그래? 그럼 너네 50원 줘. 그래 놓고는 이제 B 업체한테 뭐 모든 데에서 다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러한 관행이 많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뭐 실제로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서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B 업체, 야 우리 테스트해 봤더니 좀 약간 좀 그러네, 그래서 미안해 하고는 다시 이제 일본 업체 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일본 업체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 업체는 어찌 보면 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우리 너네한테 더 이상 안 팔래? 사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이지 그 경제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업체에서는 어찌 보면 죽을 맛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래서 우리 잘 팔고 있는데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일본에서 우리 안 팔 거야. 그러면은 대기업에서는 그래 안 팔아? 그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너네 뭐 B 만들었다며 한번 다시 가져와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해서 B 업체 거를 다시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인식의 변화고,
그리고 자꾸 일본 애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그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네. 이렇게 하다가는 일본 업체랑 계속 앞으로 거래를 하면은 안정적이지 못하겠는 걸 하면서 그래도 그냥 뭐 갑자기 우리 코리아 사랑해요. 한국 걸 써야지 하면서 비업체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테스트하고 야 사실 니네 거 테스트해봤더니 다 좋은데 이거 좀 개선해야 되겠어 하면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상생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게 어찌 보면은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다. 뭔가가 되게 많이 이렇게 큰 기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인식이 변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전까지는 되게 여기 보면 나오는데 그 규제 품목이 일본이 거의 대다수 차지했으면은 뭐 벨기에나 아니면은 전에는 이제 미국 거 안 썼으면은 미국 거도 조금 써볼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거 대신에 다른 나라 거 좀 더 써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변화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변화지. 우리나라 게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거 90% 썼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일본 거 무찌르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걸 이제부터는 90% 이상 씁니다.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소재 기술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지만 라이트 트랙으로 들어왔다.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고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 대비 경쟁력 변화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1년 사이에 뭐 6%, 여기 무슨 뭐 3%,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거 보이지만은 이 정도의 변화가 일본도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격차를 좁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 규제하고 나서도 대입 비중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에 딱 그 17.5, 그러니까 15.7, 그다음 15.8 거의 비슷하죠. 이게 비중이 크게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 산업적으로는 줄어들었고 그 중에서 그 양 자체가 여기 보면은 그렇게 줄어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그대로 나타나긴 하지만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일본은 일본대로 뭔가 이렇게 다른 제3의 루트니 뭐란 걸 통해서 이제 한국에 그 어떻게든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출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전에는 일본 거 그냥 편하게 쓰지가 아니라 일본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힘들겠는데 자체 역량을 키웁시다 라고 해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킨 게 어찌 보면 가장 크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그 여러분이 이제 그 경제를 알려면 주식 또는 경제신문 같은 걸 보면 되는데 주가를 보면은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얘네가 이익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식이 폭등, 미래에 얘네가 되게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폭등한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사이에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주가가 막 폭등했어요. 뭐 100%, 뭐 100%, 뭐 160%에서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돈을 어찌 보면은 뭐 엄청 벌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재 부품 장비 강소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뭐 이런 걸 만약 예상을 했으면 누구나 돈을 벌었겠지만은 여기 보세요. 굉장히 얘네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변했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겁니다. 달리는 말에 뛰어 올라타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그냥 일본 거 편하게 쓰는 게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뭐 어찌 보면 자이든 타이든 떠나서 어찌 보면 타이가 굉장히 크죠. 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겠다. 변화의 물결이 시작이 됐어요. 변화의 물결이 시작이 돼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지난 1년 보니까 되게 좋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요것을 모멘텀을 삼아서 앞으로 우리 한번 변해 봅시다 라고 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그 중요성을 알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뭔가의 그 결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걸 옆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올라타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이 이제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작한 소재 부품 장비에 여러분들이 뛰어 올라타야지 이제 함께 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소재 부품 장비에서 100대를 기준으로 100대 소재 부품 장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난 1년 동안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 자 이제 빡 한번 더 도약을 해봅시다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한 340개 정도를 잡아서 이제 우리가 아예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전략 산업을 한번 키웁시다 라고 해서 투자도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한국에 포토리지스트 이제 첨단 그 장비 일반 포토리지스트가 아니라 그 EUV라고 해서 반도체의 그 극자외선 공정에 들어가는 용도의 포토레지스트를 우리는 사실 거의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일본 또는 아니면 뭐 벨기에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 수입하는 회사는 뭐 도쿄오카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에서 수입을 못 하게 되니까 뭐 벨기에에서 수입을 바꿀까 또 뭐 미국에서 수입을 할까 하다가 아예 그럴 바에는 미국에서 그냥 한국에 어차피 반도체 많이 만드니까 한국에서 공장을 세울까 해서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그리고 일본 도쿄오카라는 그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회사도 그 한국에 공장을 뭐 만드는 거 고려하고 있다.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사실 경제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잘 팔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이거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국에서 돈 벌지 뭐. 그래서 한국에 바로 공장 세워서 돈 벌지 뭐 해가지고 아예 한국으로 공장을 가지고 와서 세워서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이래서 이러한 전 세계의 첨단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첨단 기업 유치와 첨단 기술 투자가 선순환 고리를 만들면서 우리의 장비 산업의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세금적으로 그다음 투자적으로 금융 규제 완화 이래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3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했을 때 지금보다 최소한 한 2배 이상, 최소한 2배 이상으로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커지겠다. 여러분 2배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부터 2030년까지 2배 정도 늘 것이다라고 한 게 별로 안 많아 보일 수 있지만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측면에서 2배 는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지금 거기에다가 좀 더 이제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좀 더 스피드를 내서 우리가 단순히 일본의 소재부품 장비 산업에 대항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소재부품 장비의 주역으로 한번 나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에서 이제 드라이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이제 올라탔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회를 한번 잘 잡아보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소재 부품 장비 중에 결국에는 뭐냐라고 하면은 화학 소재인 거예요. 화학 소재. 결국 소재다. 자, 그럼 소재 산업은 뭐냐? 화학 산업이다. 일본의 화학 산업과 소재 산업은 굉장히 큽니다. 제조업 전체에서 규모도 크고 생산도 많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능성 화학이라고 해가지고 기능성 소재라고 하죠. 그냥
이런 건 뭐 특수 소재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범용 소재가 아니라 특수한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소재, 이 소재 안 쓰면 못 쓰는 이러한 애들, 그러한 그 시장에서의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굉장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뭐 디스플레이 또는 2차 전지 이러한 산업에 사용이 되는 품목들인데 여기 보면은 점유율이 100%부터 시작해서 최소 50%죠. 최소 40% 50%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경쟁업체로 해가지고 뭐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적어놨긴 했는데 사실 자기네들이 뭐 50% 이상 가져간 상황에서 60% 이상 가져간 상황에서 경쟁업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일본 특유의 뭐 앓는 그런 약간 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자료가 이제 일본 경제산업상에서 나왔긴 했지만 일본 경제산업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특유의 그런 거 있죠. 자기 공부 잘하는데 나 공부 안 했어 하는 이런 느낌으로써 경쟁업체가 사실 우리가 사실 뭐 최소 5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으면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경쟁업체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이런 옛날에 뭐 1,000원 벌 거 요새 900원 벌어서 힘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전 세계를 대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전 세계 이제 화학회사 상위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쫙 보면은 50개 중에 한 4개 정도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되게 우리나라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가장 높이 있는 게 LG화학. 그다음 롯데케미칼이라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되게 범용 많은 그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생산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이 정도가 전 세계 5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화학회사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밑에 있는 회사와 큰 회사의 차이.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소위 이쪽에 있는 회사는 소위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1등부터 25등 사이에 있는 훨씬 그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10위 이상으로 딱 끊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1개 정도 들어있고 그리고 일본 회사는 50위 이내에는 8개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25위만 하더라도 얘네들은 5개가 있다. 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4개 있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3개가 그 25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의 그런 화학 회사들이 일본, 독일, 그다음 또 미국도 있죠. 미국에 많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잠깐 보면은 중국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럼 중국 애들은 뭐냐? 중국은 사실은 시노팩 이런 회사 있고 여기 무슨 뭐 페트로 차이나 있는 다 석유 회사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자체 수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뭘 해도 중국 1등, 그럼 세계에서 뭐 한 못해도 그 몇 등 안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은 기술력이 없다 이런 거 기술력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체의 내수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금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우리의 잠재적인 뭐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경쟁자들은 일본과 독일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전 세계 10위 업체가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일본 업체 미쓰비시 케미칼 비교해서도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뭐 28이나 25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아직은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서 가일침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종합화학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파는 품목이 많아서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오히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미쓰비시 케미칼 이런 회사들은 LG화학만큼 이러한 정말 이렇게 종합화학 회사긴 맞지만은 그 범위가 다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그 점유율의 측면이다. 이건 매출액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점유율의 측면에서는 더 우리가 낮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가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50개 중에 4개가 그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잘한 거죠. 예, 잘한 거지만은 우리가 진짜 경쟁 상대가 너무 사실은 좀 힘든 애들이 많아요.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 독일, 미국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어찌 보면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공학과에 다니는 우리의 경우에는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전기화학, 고분자, 반도체, 자동차, 신소재, 그 다음에 생명과학, 청정기술이 우리가 그 화학공학에 관련된 산업이지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얘네들이 다 소재와 관련된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와 관련된 화학공학과 관련된 산업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많은 신소재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그 앞으로의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되겠다. 자, 그래서 길고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무기공업화학이란 뭐냐? 기본적으로 무기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에 응용하는 학문이다라고 하지만은 다루는 것은 단순한 무기 재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재료 전반을 좀 많이 다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공업화학에선 다루는 내용은 기본적인 재료의 물성, 그 다음에 이제는 재료를 중심으로 소재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금속 재료, 세라믹 재료, 고분자 재료, 그 다음에 복합 재료 및 탄소 재료, 이것을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 재료라고 하죠. 탄소 재료랑 복합 재료를 분리한다고 하면은 다섯 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얘네들이 금속 재료의 특성과 얘네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세라믹 재료는 어떤지, 그 다음 고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 고분자 가공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종합 아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료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화학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레올로지라고 유변학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릴 수 있는 학과가 화공과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과는 고분자 재료는 화학과도 못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분자 안다고 해서 고분자 재료의 가공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고분자 재료 가공, 그다음 응용, 그다음에 그 탄소 재료 복합 재료의 그 가공 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무기공업화학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기획서는 조금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우선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초, 재료공학의 기초, 그 다음에 기초에 대해서 좀 물성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재료의 물성, 금속, 세라믹, 고분자, 그 다음 복합 나노, 탄소 재료. 얘네들은 뭐 약간 그 중간중간에 바뀔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 주차가 조금 약간 좀 밀릴 수도 있고 또 빨리 당겨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에 조별 과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주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금속 재료, 세라믹 재료, 고분자, 나노 복합 재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이 재료에 대해서 특성을 알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뭐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야기했죠. 그 금속 재료는 여기 뭐 반도체, 배터리 다 요구했지만은 이거 말고도 금속 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응용될 수 있는 분야 되게 다양하고요. 여기서는 바이오 재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재료가 어떻게 가공되고 응용이 되는지 그 주제를 잡아서 기말 과제로서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한 학기 과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우선 그 무기공업화학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